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이벤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의 테크니컬 트레이너 정도현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의 IT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아키텍처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과거에 IT 기업들이 이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전통적인 기업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자신의 고정된 책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공장에서는 서류 작업을 통해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망을 통해서 유통을 시켜왔고요. 마케팅은 이제 TV와 인쇄 매체를 주로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지 않지만은 누가 우리 제품을 보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IT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 IT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라는 물건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종이를 사용해서 진행해 오던 일들이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80년대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서류 작업을 대체하던 기업의 IT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구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모든 기업에서 갖춰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일하는지보다는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생산망 관리 동안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할 수 있는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 보편화되고요. 공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도 이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T의 보급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게 됐고요. 마케팅 부분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소셜 미디어와 결합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를 갖다가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IT 환경에서는 오늘날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우선 개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미디어는 과거의 TV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인 쿠폰을 보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춤형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요. 즉 이것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사업을 접고 IT 기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AWS는 전 세계의 모든 고객들과 함께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오는 것을 도와드려 왔고요. 고객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외적인 부분들, 직접적인 가치를 하지 않는 이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같이, 고객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해오던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업 IT 환경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컴퓨팅이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입니다. 최초에 이 모노리스라고 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5년 전쯤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신은 이제 함수 형태로 진화하게 되죠.
이 10년 전쯤에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던 모노리식을 분화하려는 노력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SOA의 등장인데요. 어떤 성능이라든지 복잡성의 제어에 있어서 모노리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시절에는 아직까지 기능들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만큼 오가는 데이터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1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컴퓨팅 파워나 네트워크 속도가 지금보다는 많이 느린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주로 사용된 프로토콜은 어떤 용량이나 처리 속도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큰 XML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수업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5년쯤 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기존의 SA보다 좀 더 작게 기능을 세분화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오버헤드가 적은 REST와 제이슨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빠르게 통신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SOA하고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어떤 객체 지향 패러다임의 구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 5년쯤 전 이 시기에 마침 진보된 가상화 기술인 리눅스 컨테이너가 보급이 되면서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컨테이너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웹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 화면 뒤에서 벌어지는 메시지의 흐름인데요. 수많은 독립적인 서비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이 아마존.com의 화면인데 여기에 보여지는 배너라든지 또는 검색창 그리고 쇼핑카트 그 외에 추천 기능이라든지 SNS 연동 기능 이러한 다양한 모든 기능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의해 가지고 동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이 아마존.com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서로 상호 창조 관계를 갖다가 시각화한 것인데 거의 10년 전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된 자료이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졌겠죠. 이 아마존.com이 이렇게 구조를 가져간 것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한 구조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모놀리식은요, 일단 시스템이 거대화되면은 복잡성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만 고쳐도 전체 릴리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른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릴리즈할 수가 있고요. 빠른 기능 개선도 가능합니다. 덤으로 이 서비스별로 각각의 개발자들을 소규모의 그룹으로 나눠서 적은 규모의 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덕분에 어떤 더 적은 수의 소수의 인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빠르게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토대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진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현재 수천 개의 팀이 개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지속적인 배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환경을 각자 스스로 정해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더 오너십을 가지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연간 5천만 회의 배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 회라고 하면은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무려 0.63초에 1회 가량의 배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초당 2회 정도의 디플로이가 발생하고 있다.
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환경들을 잘 격리하고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게 바로 이제 가상화 솔루션 중에 하나인 이제 다커의 출현인데요. 이 다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배포가 가능하고요. 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컨테이너를 만들기만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 동작시키더라도 동일한 동작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클러스터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고 배포 같은 것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모니터링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낭비 없이 세세하게 나눠서 하나의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AWS는요, ECS라고 하는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AM을 통해서 권한 제어도 손쉽게 가능하고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즉시 확장하고 축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API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제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체크 기능과 자동 복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구성 요소 중에 일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즉시 바로 복구시킬 수가 있고요. EC2나 파게이트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제 파게이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요, 현재 아직 이제 모든 리전에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이 어떤 컨테이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의식하지 않고 즉 서버리스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게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 네트워킹, 스토리지, 확장 요구 사항만 정의하면은 바로 띄워서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프로비저닝이라든지 패치에 대한 적용, 클러스터 용량 관리 또는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는 일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EKS, 아마존 EK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이고요. 뛰어난 가용성과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 환경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쿠버네티스로 구축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항상 최신 버전의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AM을 통해서 권한 제어도 가능하고 현재 이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저희 AWS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능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는 AI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는 서비스화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메시지 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EC2를 사용해서 카프카를 구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SQS나 키네시스를 사용하시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쓰실 수 있으면서 확장성이나 내구성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용하시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EC2 인스턴스에 설치해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RDS나 다이나모DB와 같은 저희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때 즉시 프로비저닝에서 사용하고요. 확장성이나 내구성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서버를 구성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관리형 서비스를 빌딩 블록으로 사용해서 전체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AWS에서 대신 운영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프로덕션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가 운영에 대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최신 오픈소스와 AI와 같은 선진적인 기술도 과감하게 도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위치시키게 될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로직은요,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마침내 함수 단위로 독립적인 배포 사이클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능을 더 작게 나눈다는 것은 배포 주기를 단축하고 그리고 재활용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람다로 대변되는 서버리스 컴퓨팅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람다는요, 코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기만 하면은 코드의 실행, 확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AWS가 처리해드리는 완전 관리형 컴퓨터 서비스입니다. 다른 AWS 서비스에서 코드를 자동으로 트리거하도록 설정하거나 또는 웹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 코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고 스케일 인아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스파성 워크로드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아키텍처의 발전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노리식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있었고요. 데이터 저장소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상식으로 떠오르게 된 폴리그래프 퍼시스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노리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구축과 유지 보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싸거나 또 이거 하나하나 구축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게다가 유지 보수하는 데에도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나 저장 프로시저 같은 것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투영하는 형식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기업 활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다양해지면서 스키마나 저장 프로시저도 계속 같이 복잡성을 더해가게 됩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사실 만든 사람 또는 과거의 이러한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지기가 곤란한 그런 이제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야말로 기업에게 있어서 진정한 락온된 어떤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구조만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장 프로시저 덕분에 비즈니스 로직도 데이터 스토어에 같이 포함된 형태가 만들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키텍처의 변천사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노리식 데이터 저장소가 최초에 있었고요. 각각의 기능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A 단계에서는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분산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기능들을 잘게 나눠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했지만은 이 SOA 시절에도 사실 데이터만큼은 한 곳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 어떤 종교와 같은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사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디스트리뷰티드 모노리틱, 즉 분산 모노리식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의 머신에서 동작하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모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고요. 오늘날은 단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워크로드에 맞는 적합한 성능 그리고 기능, 안정성 등을 지닌 데이터 스토어를 각각 선택하자는 이른바 폴리그래프 퍼시스턴스의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진정한 어떤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폴리그래프 퍼시스턴스가 일반화되고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데에서 이제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스케일도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통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손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보여지는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나 또는 기존에 사용해 오셨던 RDBMS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이제 RDS, 이런 것들 외에도 저희 S3라든지 엘라스틱 캐시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들을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 저장소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노리식으로 구축되어져 있었던 데이터 구조를 하나하나씩 풀어서 저장소로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는요, 사실 이 스키마의 관계를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 분석하실 때에는 이상론을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보시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키텍처의 변선사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네이티브 아키텍처라는 걸 가지고 있었죠.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중심의 아키텍처였고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 안에는 시설, 기기, 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 네이티브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모두 다 선투자가 반드시 되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구성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후불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IT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우선 비즈니스의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쪽이 빠르게 대응해서 내놓는 기능들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즉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필요 없이 우선 사용하시고 나중에 요금을 후불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속도에 대한 얘기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중심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에서 대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를 운영한다든지 개발한다는 부서가 각각 별개로 존재를 했었고요. 이러한 부서 간에 계속해서 어떤 대기 상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로 그때그때 즉시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대기로 인해서 기존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또는 몇 주까지 소요가 됐는데요. 인프라 셀프 서비스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수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환경들을 구축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만큼 더 많은 실험, 그리고 더 많은 더 많은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각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과정들을 모두 제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단서들을 갖다가 손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는 장소라면은 어디든지 전 세계에서 AWS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AWS가 전 세계에 건설한 리전이라든지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도 이 AWS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즉각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AWS는 복수개의 리전, 복수개의 가용 영역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18군데의 리전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리전 안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많게는 6개까지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구성에서는 만약에 태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뭐地震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센터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페일오버 기능을 사용을 해서 멀리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화 구성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AWS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소프트웨어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중화 구성을 하는 것도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MySQL 같은 경우에는 다중화 구성을 갖다가 저희 복수계로 제공되는 AG를 사용을 해서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구성 이외에도 아예 그냥 오로라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3개의 가용 영역으로 분산 배포되는 이점을, 고가용성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의 중단 없이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복수계의 가용 영역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드리는, 복수계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드리는 점도 클라우드가 드리는 큰 네이티브에 있어서 가지는 이제 가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탄력성이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파성으로 발생하는 워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불필요한 추가적인 프로비저닝이 필요했었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낭비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시면은 예측 가능한 대량의 워크로드에 손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스파이크성 워크로드에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이제 단순히 규모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쓰지 않을 때는 꺼둘 수 있다.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운영하실 때에는요, 단순히 기존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만을 배포한다든지 또는 코드만을 배포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환경 전체를 배포한다라는 개념으로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기존에 이 소프트웨어만 배포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은 바꿀 수가 없었죠. 고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은 코드화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와 같이 환경 자체도 빌드 파이프라인 또는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고 블루그린 디플로이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부분부터 변화를 주입시켜 나가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된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배포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뮤터블 코드, 불변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동 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서버리스 기술들과 결합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셀프 서비스로 인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스스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배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복수계의 가용 영역과 리전을 사용해서 높은 가용성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쓰지 않는 리소스에 대해서는 끄거나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들,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 가능한 코드 배포를 통해서 환경과 같이 배포되는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혁신을 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필요한 어떤 실험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큰 고통 없이 큰 비용 없이 빠르게 반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핵심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클라우드를 사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준비 단계인데요. 일단 회사 내에서 이제 경영진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이러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주도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구성하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 지식을,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서버리스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도입을 하실 때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기술 파트너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AWS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실 때 저희 파트너와 같이 손쉽게 좀 더 편하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구조만 바꿀 게 아니라 문화도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팀을 더 작게 조직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그만큼 더 어떤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정책과 모범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관행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기존의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낡은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새로 바뀐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어떤 다시 이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폐기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실험을 반복하고 그리고 어떤 즐겁게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기적인 계획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반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 저희 컨설팅 파트너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컨설팅 서비스, 프로서브라고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직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DevSecOps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툴링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이외의 것들은 다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안을 포함을 해서 개발이나 그리고 검증, 그 다음에 테스트, 배포,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인의식이 적절히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이죠. 지위나 역할에 상관없이 개발 및 인프라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팀에 표준화된 DevOps 툴,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통합 코드 저장소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잦은 소규모 업데이트가 손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구성되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지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과 목표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어디까지 개선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또는 적용시킬 때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제이커브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학습 비용 곡선을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이 곡선에 따르면은 초창기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적응해서 그리고 체화시키고 이 부분이 되면은 다시 생산성이 오르기 시작해서 전파하고 수확하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것의 어떤 효용성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급하세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J커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우선 완벽하게 체화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결과를 충분히 만끽할 때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차분히 거쳐나갈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이벤트는요, 이제 저희 AWS 이제 교육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AWS와 관련된 구체적인 변화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서버리스 아키텍처 또는 이 컨테이너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세션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 모든 세션들은 각각 실제 고객 여러분들과 많은 작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오신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 세션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션 통해서 충분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분들, 또 찍으신 사진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 모든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 또는 자료들은 슬라이드 쉐어와 그리고 저희 AWS 코리아의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행사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